65세의 나이에 딸을 위해 1년 동안 손자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던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저 딸의 가정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감사의 뜻이라며 사위는 툭하면 명품을 선물하고 최고급 호화 여행까지 계획하며 장모님을 하늘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휴대전화로 쏟아진 10통의 낯선 문자 메시지가 그 평온을 깨뜨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 문자는 그녀의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사기극에 휘말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배우가 다름 아닌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사위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륜에서 우러나온 지혜와 냉철함으로 진실의 베일을 하나씩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구하고 사랑하는 딸까지 구해냈습니다. 과연 그 문자 메시지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사위의 그토록 지극정성인 관심과 관대함 뒤에는 어떤 검은 목적이 도사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겉보기에는 완벽하고 화목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숨막히는 서스펜스와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던 어느 가정의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려 합니다. 진실 뒤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65세입니다. 남편인 상훈 씨와 은퇴한 지는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부부를 보며 참 팔자 좋은 청아한 노년이라고들 하더군요. 우리는 크지는 않지만 구석구석 따스함이 묻어나는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언니, 동생들과 아파트 단지 공터에 모여 가벼운 체조를 하고 수다를 떨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운동 후에는 베란다에 앉아 차 한 잔을 우리고 제가 가꾸는 화초들을 바라보며 아침 햇살을 만끽하곤 했지요. 남편 상훈 씨는 저를 보고 너무 태평하다며 웃곤 했습니다. 제 은퇴 생활이 자신의 젊은 시절 직장 생활보다 더 바쁘고 알차다면서 말이죠. 사실 동네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가끔 떠나는 여행은 제 삶의 큰 활력소였습니다. 우리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이 오면 다 같이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도 세워두었습니다. 여행 개모임 돈이 다 모이면 흩날리는 벚꽃 아래서 여유로운 봄날을 만끽할 상상에 젖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제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딸 서연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엄마, 제발 나 좀 도와줘. 당분간 지우 좀 맡아줄 수 있어? 서연이는 2살배기 손자 지우를 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한숨도 못 잔 듯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우는 왕방울만한 눈으로 저를 보며 방긋방긋 웃고 있었지만 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시어머니께서 무릎 수술을 하셔서 더 이상 지우를 봐주실 수가 없대요. 당장 믿을 만한 베이비시터를 구하기도 힘들고 정말 미치겠어. 딸의 하소연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긴 한숨을 삼켰습니다. 친구들과의 벚꽃 여행은 기약 없이 미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 가서 도와주마.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 상훈 씨가 거들었습니다. 여행이야. 나중에 가면 되지. 친손자인데 당연히 우리가 봐줘야지. 하지만 딱 3개월이다. 3개월 뒤에는 꼭 베이비시터 구해라. 저는 남편의 말에 짐짓 못 이기는 척 동의하며 짐을 꾸렸습니다. 서연이는 그제야 안도한 듯 지우를 안고 고맙다는 말을 연발했습니다. 저는 딸과 손자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건 기쁜 일이지만 나만의 시간을 포기해야 한다는 아쉬움. 특히 그 벚꽃 여행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간단히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여보, 서연이네 가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난 자네 사위, 강서방이 영미심쩍어. 항상 조심하고 눈여겨봐. 저는 남편의 손을 가볍게 치며 웃어넘겼습니다. 당신은 참 의심도 많아. 강서방은 투자 회사 대표의 능력도 있고 서연이랑 아이한테도 얼마나 잘하는데 그래요. 난 강서방이 예의 바르고 참 좋더구먼. 남편은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는 그저 조심하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딸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복잡한 심경을 다스렸습니다. 친구들과의 여행 대신 1년간의 육아라니 아쉽긴 했지만 1년만 고생하면 다시 자유로운 은퇴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서연이네 집에 도착하자 사위인 강민호 서방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깍듯하고 예의 발랐으며 환한 미소로 제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지우를 봐주신다니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서방은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딸네 아파트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화려했습니다. 넓은 거실과 통유리 창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 그리고 강서방은 저를 위해 넓고 쾌적한 게스트룸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침대에는 최고급 침구 세트가 깔려 있었고 벽에는 세련된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방 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서 오히려 제가 눕기 조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장모님 지내시기에 불편함 없으시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 집은 모든 게 갖춰져 있습니다. 강서방이 물 한 잔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마음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괜찮다.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하지만 강서방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불편하시다니요. 여기 있는 모든 건 장모님의 편의를 위해 맞춘 겁니다. 강서방은 정말 세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도한 친절이 오히려 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저에게 이런 호화로운 환경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성공했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의 사치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도 조금씩 이곳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강서방은 매일 저녁 최고급 과일을 직접 깎아내오는 것은 물론 쉴 새 없이 선물을 사다 날랐습니다. 첫날은 명품 실크 스카프, 이튿날은 고가의 화장품 세트, 셋째 날에는 명품 핸드백을 내밀었습니다. 장모님, 지우 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저희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시는데 이건 약소한 성의 표시입니다. 꼭 받아주세요. 강서방은 비싼 선물이라 부담스러워하는 저에게 억지로 선물을 안겼습니다. 그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안 받으시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늙은 장모를 이렇게까지 대우해 주다니 내가 참 복이 많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아주 깊은 곳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친절과 비싼 선물들. 혹시 이 모든 것 뒤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저는 딸 서연이에게 슬쩍 사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연아, 강서방 요즘 많이 바쁘니? 그럼요, 엄마. 계속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요. 그래도 다 우리 가족 잘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요즘 몇 달은 야근하느라 집에 일찍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예요. 서연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가끔 밤새는 일도 허다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강서방이 성공한 사업가라는 건 알겠는데 그 지나친 배려가 어쩐지 경계심을 자극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강서방은 늦은 밤 목소리를 잔뜩 낮춘 채 은밀하게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한밤중에 사라지기도 했죠.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종잡을 수 없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할 때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거나 누가 들을세라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반복되자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늘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깬 저는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다가 베란다에서 통화 중인 강서방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제가 나오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전화를 끊더니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가 방해한 건 아니죠? 그의 미소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아니다. 네가 늦게까지 일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저는 태연하게 대꾸했지만 속으로는 찜찜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는 얼버무리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가 통화 중에 뱉은 몇 마디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계좌는 다 준비됐어? 문제없지. 계획대로 진행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며칠 후 강서방은 갑자기 저와 제 친구분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손자를 봐주시는 장모님 길을 살려드려야 한다며 굳이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는 겁니다. 동네 친구인 최 여사와 정 여사는 부담스러워했지만 강서방의 간곡한 초대에 결국 승낙했습니다. 약속 당일 호텔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와 푹신한 카펫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짙은 네이비 슈트를 빼입은 강서방은 우리를 에스코트하며 깍듯하게 모셨습니다. 장모님, 그리고 친구분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음껏 드세요. 강서방은 능숙하게 와인을 따르며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친구들은 놀라움과 부러움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김 여사, 사위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잘 뒀네. 우린 평생 이런 대접 꿈도 못 꿨는데 말이야. 최 여사가 부러운 듯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정말 호강하네, 호강해. 정 여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친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 과분한 호의 뒤에 숨겨진 게 무엇일지 제 직감은 계속 경고음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식사 도중 우리가 일본 벚꽃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강서방이 눈을 반짝이며 제안했습니다. 장모님, 기왕 계획하신 거 제가 보내드릴게요. 돈 모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장모님과 친구분들 모시고 일본 벚꽃 효도 관광 풀 패키지로 쏘겠습니다. 5성급 호텔의 전용기사, 가이드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드릴게요. 저와 친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아유, 말만이라도 고마워요. 그 비싼 걸 어떻게 받아요. 하지만 강서방은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희 회사가 여행사들과 제휴가 되어 있어서 아주 저렴하게 갈 수 있어요. 어머니들은 여권이랑 신분증, 그리고 은행 계좌 정보만 주시면 됩니다. 비자부터 항공권, 호텔 예약까지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의구심이 스쳤습니다. 여행 가는데 신분증은 그렇다 쳐도 왜 은행 계좌 정보가 필요하지? 강서방, 은행 계좌는 왜 필요한 건가? 신분증이면 되지 않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서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요즘 일본 쪽에서 해외 관광 전용 카드 프로모션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 계좌랑 연동하면 환전 수수료도 없고 쇼핑할 때마다 적립금으로 상품권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혜택이 엄청나서 다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제 마음속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강서방의 말에 홀딱 넘어가 이미 지갑에서 신분증과 카드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무런 의심 없이 정보를 넘겨주는데
저 혼자 유난을 떨 수가 없어. 결국 저도 정보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사위지만 이 뒤에는 분명 냄새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시간은 흘러 여행 준비는 착착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서방이 가져온 서류들에 서명할 때마다 제 손은 떨렸습니다. 단순한 여행자 정보 같았지만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게 영 찜찜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정보는 철저히 비밀 보장됩니다. 회사 금고에 잘 보관할게요. 강서방은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는 제 친구들에게까지 살갑게 굴며 모든 준비를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쁘게 일 처리를 하거나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우리를 위해 이러는 걸까?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까? 저는 그의 행동을 더욱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는 통화 중에 알 수 없는 금융 용어를 남발했습니다. 계좌 세팅 끝났어. 작업 들어가도 돼. 이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길래 저런 말을 쓰는 걸까요? 딸 서연이는 여전히 태평했습니다. 엄마, 걱정 좀 하지 마. 그이 원래 일 욕심 많아서 그래. 이번에 큰 프로젝트 때문에 예민해서 그런 거야. 딸은 남편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본능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다시 한번 강서방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강서방, 요즘 회사 일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아니요, 장모님. 조금 바쁘긴 하지만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집안일은 신경 끄시고 편히 계세요. 그는 여전히 미꾸라지처럼 핵심을 피해갔습니다. 오히려 그는 저와 제 친구들의 일상을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최 여사님은 요즘 은행 자주 가세요? 정 여사님은 주로 오전에 은행 일을 보시나요? 사위가 왜 장모 친구들의 은행 방문 시간까지 궁금해한단 말입니까? 저는 더욱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결국 며칠 뒤 저는 서연이에게 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강서방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니? 맨날 숨어서 전화하고 목소리도 떨리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서연이는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남편이 우리 먹여 살리려고 밤낮으로 고생하는데 엄마가 자꾸 의심하면 내가 뭐가 돼.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야. 딸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답함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스팸 문자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액정을 확인한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낯선 번호로 10통이 넘는 문자가 쏟아져 들어와 있었습니다. 계좌 설정 완료, 작업 개시 가능, 자금 이체 승인 요청, 확인 요망, 수취인 계좌 설정 완료, 승인 대기 중. 문자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은행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고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액의 거래 내역과 금융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강서방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강서방 짓이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이상한 문자가 계속 와요. 내 통장 번호가 다 적혀 있고 무슨 돈이 이체된다는 둥. 수화기 넘어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진정해. 절대 아무 버튼도 누르지 말고 답장도 하지 마. 문자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전화를 끊고 문자를 다시 찬찬히 살펴보니 제 이름뿐만 아니라 친구인 최 여사와 정 여사의 이름까지 거론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언니들까지 끌어들인 거야. 저는 즉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계좌를 확인하고 이상한 문자가 없나 보라고 알렸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강서방의 그 모든 친절, 화려한 선물, 일본 여행, 그 모든 것이 이 끔찍한 사기를 위한 밑밥이었다니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가족에게, 그것도 장모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남편이 집에 도착해 문자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이거 단순한 보이스피싱이 아니야. 대포 통장이나 자금 세탁에 우리 명의를 이용하려는 것 같아. 여보, 우리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강서방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내 이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눈빛이 마음에 안 들더라니. 당신 상처받을까 봐 말 안 했지만 내가 그놈 조심하라고 했잖아. 저는 제 어리석음을 탓했습니다. 사람 좋다고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여보,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 그리고 당신이 모른 척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인자한 장모로 남지 않겠다고. 내 가족과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이 가면을 쓴 사위의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후 저는 강서방과 정면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퇴근 후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오늘 별일 없으셨죠? 강서방, 할 말이 있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폰으로 온 문자들, 그리고 자네가 그동안 해왔던 행동들, 이제 사실대로 말해주게. 강서방은 올 것이 왔다는 듯 당황하지 않고 여유로운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아, 그거요. 장모님, 너무 걱정 마세요. 사실 다 우리 가족 잘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사업하다 보면 자금 융통 때문에 가족들 명의를 좀 빌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나중에 서연이랑 지우한테 갈 돈이에요. 그는 뻔뻔했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가족을 위한 희생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저만 믿고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 식구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장모님도 좋으신 거 아니에요. 그의 말은 마치 저를 공범으로 만들려는 가스라이팅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제 죄책감과 가족애를 인질로 잡고 협상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수법을 간파했습니다. 강서방, 말은 청산유수군. 자네가 말하는 잘 사는 삶이 나를 범죄 도구로 쓰는 거라면 난 거절하겠네. 난 꼭두각시가 아니야. 강서방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장모님, 후회하실 텐데요. 제가 망하면 서연이도 힘들어집니다. 지금 날 협박하는 건가? 협박이라뇨.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사실을 딸에게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이 받을 충격이 걱정되었지만 더 이상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고는 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연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연아, 엄마 말 잘 들어. 강서방이 나와 내 이모들 명의로 불법 자금 거래를 하고 있어. 내 폰에 증거가 다 있다. 엄마, 또 그 소리야? 그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서연이는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넌 그 사람한테 속고 있어.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을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강서방이 들이닥쳤습니다. 장모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서연이 앞에서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는 저에게 다가와 위압적인 태도로 소리쳤습니다. 제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를 범죄자 취급하십니까? 네가 한 짓이 범죄니까. 제가 맞받아쳤습니다. 당신은 이 집 일에 간섭할 자격 없어. 빠져. 강서방이 본색을 드러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서연이는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그만해. 다들 왜 이래. 강서방은 급기야 서연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똑바로 들어. 장모님이 노망이 드셔서 그래. 저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강서방을 밀쳤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마.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더 이상 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틈을 타 방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미리 저장해둔 번호를 눌렀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 좀 하려고요. 사위가 가족 명의를 도용해서 금융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갔을 때 강서방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디다 전화하신 겁니까? 그냥 머리가 아파서 친구한테 전화했다. 저는 태연한 척 연기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집 아래 경찰차가 도착한 것을 보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서방은 경찰들이 들이닥쳐 수갑을 채우자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거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장모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딸 서연이는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딸을 지옥에서 구해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요. 강서방이 구속되고 집안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습니다. 서연이는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 무너진 가정. 하지만 저는 묵묵히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서연아,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야.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있잖아. 남편 상훈 씨도 딸을 다독였습니다. 그래, 서연아.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도 있잖니. 인생 길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더군요.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갔고, 비록 공짜 호화 여행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모은 톤돈으로 소박하게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본 유채꽃은 그 어떤 벚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 65세, 인생의 황혼기라지만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노인이 아닙니다. 내 가족과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간이라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위.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과 맞서 싸운 한 어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라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부당한 요구와 의심스러운 상황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신뢰와 책임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